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마크 트웨인 작가의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사나이의 이야기. 나는 미국 사람이다. 태어난 곳은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 고상한 것과는 인연이 멀지만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양키이다. 아버지는 대장장이이며 아저씨는 수의사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양쪽 일을 배웠는데 그 후 큰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거기서 머티와 솜씨를 본격적으로 익히고 닦았다. 총, 대포, 보일러, 엔진, 뭐든지 다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하여 나는 공장장이 된 것이다. 공장에서 2,000명이나 되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작자들을 시켜먹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 역시 조심하고 있기는 했으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력의 인물인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을 가진 주먹이 빠른 거친 놈과 어느 날 끝내 말다툼을 하고 말았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건방진 풋내기야 하고 쇠망치에 머리를 쾅 얻어맞았다. 아니, 이미 두개골이 콩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나는 뭐가 뭔지 통 알 수 없게 되었다. 문득 정신이 들어 일어서 보니 이건 놀랐다. 나는 어느 사이에 한 그루의 큰 떡갈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둘러보니 주위는 아름다운 초록색의 전원이다. 아니, 그보다도 바로 눈앞에 이상한 작자가 버티고 서 있지 않는가. 그 이상하고 야릇한 꼬락선이야말로 마치 그림책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작자였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갑옷으로 칭칭 감고 방패와 칼과 터무니없이 긴 창을 가지고 옛날도 아주 태고적 기사의 차림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말등에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다. 그 말이 또 공을 들인 것이었다. 말인 주제에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강철로 만든 뿔을 달고 몸뚱이에는 빨강과 녹색의 비단천을 걸치고 그것을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뜨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어느 서커스의 단원일 것이다. 그러자 그 작자가 말했다. 그대는 멀쩡한가? 그대라고, 자네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멀쩡한가가 뭐야? 내가 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가?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은 저쪽이다. 내가 어쨌다고? 그대는 영지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귀부인을 위해서인가? 어느 쪽이라도 좋다. 소생과 승부를 할지어다. 뭐라고 하는 거냐? 농담 말고 어서 서커스로 돌아가기나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사나이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200m 정도 뒤로 물러서서 긴 창을 내밀고 기세를 높여 나를 향해 돌진해 왔다. 이건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겨우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정말 이런 미치광이에게 붙잡히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이다. 화를 낼 게 아니라 비위를 맞춰주는 게 옳을지 모른다. 졌어. 항복하겠다. 겨우 그 작자를 속여 달래어서 내가 나무에서 내려오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올지어다 라고 기사 모습의 미치광이는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미치광이와 나란히 서서 시골길을 걷기로 했다. 그런데 가도 눈에 익은 장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커스단 같은 것도 볼 수 없다. 결국은 정신병원까지 모시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병원도 멀리 있는 모양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손을 들고 말았다. 하트포드는 여기서 어느 정도나고 물어보니 미치광이는 그런 장소는 모른다고 한다. 시치미를 떼는 것에 틀림없다. 1시간 정도 걷자 앞쪽에 구불구불한 개천이 있는 계곡이 있고 거기에 잠들고 있는 듯한 작은 거리가 보였다. 그리고 멀리 저쪽 언덕에 잿빛의 성벽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그림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 풍경은 나는 처음이었다. 브리지포트입니까? 내가 가리키며 코네티컷주에 있는 거리 이름을 대자 카멜롯이라고 여쭙는 곳이야 하고 미치광이는 대답했다. 두 번째 이야기. 카멜롯에서. 카멜롯. 나는 중얼거렸다. 그런 이름은 들은 일도 없다. 아마 정신병인의 이름일 것이다. 주인은 낮잠의 꿈속에서처럼 한가로웠다. 때는 여름. 꽃향기가 풍기고 꿀벌은 붕붕 소리를 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은 조용하여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길에 말 발자국이 있을 뿐이다. 이윽고 10살 정도의 귀여운 소녀를 만났다. 금발을 치렁치렁 어깨에 들이우고 불길처럼 붉은 개 양귀비 꽃관을 쓰고 있었다. 나는 이 귀여운 소녀가 정신이 돈 나의 길동무를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소녀는 태어났으며 이 서커스 단원에게 놀라지도 않았다. 그리고 서커스의 사나이도 태연하게 지나쳤는데 소녀는 문득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한껏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소녀는 악 하고 놀라더니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무서운 듯이 멈춰 서버렸다.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기사 모습의 사나이에게는 놀라지 않고 나를 보고 놀라다니. 어쩌면 가엾게도 이 소녀도 머리가 좀 이상할지도 모른다. 나는 서글픈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거리가 가까워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초라한 초가지붕의 집과 작은 밭이 있었다. 밭에는 긴 머리칼이 푸시시한 새까맣게 더러워진 사나이들이 일하고 있었다. 마치
짐승 같았다. 사나이들은 무릎 밑까지 내려간 조잡한 베옷을 입고 발에는 철고리를 끼고 끌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발가벗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서커스의 사나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그런데 나를 보고는 멍하니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하여 하나같이 깜짝 놀란 얼굴들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멋대로 놀아라, 이 미치광이들아. 한편 서커스의 사나이는 인사를 받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뒤로 떡 몸을 젖히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유유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거리에 들어서니 창문이 없는 돌로 만든 집이 초가집 사이에 군데군데 있었다. 구불구불한 길에는 알몸의 어린아이들이 개와 놀고 있었다. 돼지까지 걸어다니며 땅을 여기저기 파헤치고 그 중에는 길 한가운데 썩은 물 속에 드러누워 새끼 돼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군악 소리가 들리고 이건 또 친절하게도 기사 모습의 한 대열이 뒤에서 다가왔다. 투구와 갑옷을 햇빛에 반짝이면서 토끼의 가죽털을 바람에 나부끼고 야하게 단장한 말을 타고 나타난 것이다. 그 미추광이 행렬의 선두에는 군기가 펄럭펄럭 금칠을 한 창끝이 반짝반짝 빛났다. 수고해요. 너무나 정성을 들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우리들은 그 대열의 뒤를 따라갔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더듬어 고개에 올라 겨우 미풍이 불어오는 높은 곳에 이르니 그곳에는 굉장히 큰 성이 솟아 있었다. 성벽에는 옛날의 모습으로 분장한 병사들이 창을 들고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서투른 솜씨로 그린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깃발까지 나부끼고 있다.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소리치는 소리와 함께 성문의 적교가 내려치고 성문이 활짝 열렸다. 기사의 대열은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 놀라게 하지 마. 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몹시 놀라기는 했어도 화가 난 듯이 중얼거리며 뒤를 따라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푸른 하늘 아래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 엄숙하게 솟아 있었다. 사방에는 크고 작은 탑이 솟아 있고 미치광이들은 말에서 내려 딱딱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서왕의 궁정.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이 젊은이는 정신이 바른 것 같다. 복장은 역시 옛날풍이었으나 여기서는 이런 복장 쪽이 정신병 환자의 위생에는 좋을지도 모른다. 나는 틈을 보다가 다가가서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여, 초면이군. 자네는 이 병원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견학이나 뭔가로 해서. 그러자 젊은이는
멍청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 그대는 보아하니 과연 좋아요, 좋아요. 당신도 환자군요. 나는 실망했다. 따로 정신이 바른 사람은 없나 하고 주의하여 보니 그럴듯한 사람이 있어 불러세웠다. 그리고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잠깐만. 당신은 정신이 바른 것 같아서 좀 부탁합니다. 여기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부탁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바쁘기 때문에. 그 사나이는 요리사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할 사이가 없으나 틈을 봐서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하고 말하면서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그 옷은 매우 기묘하고 진귀한 물건이군요. 어디서 얻었는지 말해주세요. 아, 그렇지. 저기 오는 분은 한가한 사람입니다. 말상대로 좋을 겁니다.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한가한 사람은 갈라진 당근처럼 꼭 끼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이었다. 덜렁거릴 것 같았으나 사람은 좋을 것 같다. 소년은 내 어뢰 오자 싱글거리면서 진기한 듯이 나를 보고 말했다. 나는 몸종입니다. 마중을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오시기를. 가고 말고. 너는 참 신문기사거리가 될 만한 소년이야. 몸종입니다. 따라오시기를. 그건 황송한데. 나는 마구 화가 나서 비꼬았다. 그러나 소년은 태연스럽게 그 옷은 어디서 샀느냐, 당신은 힘이 강한가 라는 등 혼자서 짓거려대었다. 그 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소탈하게 행동하며 나의 대답 따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짓거리는 것이 즐거운 듯했다. 또 그것을 내가 듣거나 말거나 아무래도 좋은 듯했는데 문득 나의 귓속에 걸린 말이 있었다. 그것은 소년이 나는 513년생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나는 오싹 소름이 끼쳐 멈춰서서 좀 조심스러운 말투로 되물었다. 잘 들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들려주게. 몇 년생이라고? 513년생입니다. 513년. 농담이겠지. 이봐. 나는 딴 곳 사람이고 외톨이야. 놀려대지 말고 진정으로 상대해줘. 너는 정신이 바른가? 별로 놀려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바르냐고 하는 건 좀 묻겠는데 여긴 병원이 아닌가? 즉, 정신이 돈 사람을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쪽이 정신이 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로구나. 이봐, 부탁일세.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주게. 여기는 어디지? 아서왕의 궁정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다. 그런데 네 생각으로는 금년은 몇 년이지? 기원 528년 6월 19일입니다. 나는 아주 풀이 죽고 말았다.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지금 눈을 뜨고 있으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세월이 되돌아가고 있다. 왜 1300년이나 틀리는 것일까? 이제 친구와도 만나지 못한다.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앞으로 1300년이 지나지 않으면 친구는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때 나는 어떤 일을 생각해냈다. 지금이 6세기라고 하면 그 전반에 한번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상으로 알고 있다. 그 일식은 528년에 6월 21일 12시 3분이 지나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틀 동안 참아서 개기일식이 있으면 소년이 말한 것은 정말이며 개기일식이 없으면 소년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코니티컷 태생의 현실적인 양키이다. 사소한 일을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에 내가 미치광이 불악 속에 포로로 잡혀있다 해도 좋다. 나는 여기서 두목이 되어보자.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예를 들어 그것이 시시한 것일지라도 힘껏 활용해라. 그것이 나의 신조이다. 만약에 지금이 6세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19세기의 문명문화 시대의 인간이다. 3개월 이내에 이 나라의 두목이 되어 보여주어야 한다. 내 머리는 6세기의 인간보다 13세기나 진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자 나는 오히려 유쾌해졌다. 이제는 우물쭈물하지 않겠다. 이봐, 클라렌스. 네 이름은 그렇지. 지장이 없다면 나에게 좀 가르쳐주지 않겠어? 나를 여기 끌고 온 사람은 뭐라고 하지? 나와 규하의 군주에 대해서. 그분이야말로 아서왕의 친형제로서 가신들의 우두머리인 기사 K경입니다. 그래, K경이라고. 그럼 무엇이든지 더 이야기해줘. 그러자 소녀는 그렇다면 내게 맡기라는 듯이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년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는 K경의 포로이며 지하의 감옥에 넣어질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아주 지쳐버리면 몰라도 친구나 누가 대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거의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한 채로 버려지게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쯤은 궁정의 큰 홀에서 식사가 끝난 때이며 이제 얼마 후에는 술자리가 시작된다. 그때 나는 거기 끌려나가 K경이 나를 포로로 한 자랑을 한바탕 연설하는 모양을 보게 된다. 꽤 허풍도 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 분한 일이다. 그리고 구경을 시킨 다음 다시 지하 감옥으로, 이런 순서가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지하 감옥에 가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화가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할 일.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때 하인이 클라렌스와 나를 부르러 왔다. 나는 클라렌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훌륭하고 큰 홀이었다. 높은 천장에 깃발이 많이 드리워져 있다. 저녁 때의 아름다운 하늘 같았다. 홀의 좌우에는 일단 높은 돌로 만든 주랑이 있고, 한쪽에는 음악대, 또 한쪽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게 차린 귀부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홀의 벽 앞에는 갑옷과 투구 차림의 병사들이 창과 도끼만의 무기를 귀중하게 들고 엄숙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큰 홀의 한가운데에는 세상의 원탁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떡갈나무로 된 둥근 테이블이 있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기사들이 굉장히 화려한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새털 장식이 붙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왕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모자를 조금 위로 올렸다. 그것이 존중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 이것이 옛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원탁 기사의 얼굴들일 것이다. 무용에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고 라고 칭찬하고 축혀 올려온 이 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건 참 어이가 없어서 참으로 얘기들 같은 이야기들을 짓거리고 있지 않는가. 큰 거짓말쟁이의 허풍쟁이다. 게다가 전응이다.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탐복하여 얼굴을 굳히고 큰 허풍을 신중히 듣고 있다. 그것은 또 천진난만했으나 이야기 내용은 어느 것이나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다. 끌려 나온 포로는 나뿐 아니라 20명 이상이나 되었다. 가엾은 사람들, 그 거의가 상처를 입었거나 불구가 되어 머리칼도 얼굴도 더러워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매우 잔혹한 벌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포로들은 아픔의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물을 주거나 간호를 해주는 사람도 없이 포로들은 방치되고 있었다. 그래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돌처럼 참고 있었다. 제기랄, 기사라고 우쭐대고 있기는 해도 놈들은 하얀 얼굴을 한 토인의 값어치밖에 못 되는 놈들이다. 네 번째 이야기. 원탁 기사의 허풍. 원탁 기사들은 서로 무용존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 승부를 하고 시합을 걸고 별다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를 쓰고 한바탕 싸우는 것이었다. 개구쟁이들이 치고받는 편이 훨씬 이유가 분명하다. 나는 언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년 둘이
마침 걸어가다가 마주쳐 어느 쪽이라 할 것 없이 내가 너보다 강하단 말이야 하고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큰 바보들이 먹을 만큼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유도 없이 싸움을 걸어서 이겼다고 뻐기기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기사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이 바보들을 보고 있을라 치면 지능이 부족한 자들이라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작자들은 낚시질을 가도 낚시에 미끼를 낄 만한 생각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기사 따위 같은 놈들에게는 지능이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얼굴도 모자란 머리와는 달리 모두 사내답다. 그 중에는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의 얼굴도 있었다. 특별히 갈라하드 경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아소왕은 거룩하고 자비로운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수의 기사 랜슬롯 경의 큰 몸집과 여유 있는 동작에는 당당한 관록이 보였다. 나를 여기에 끌어온 K 경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생이 9명의 이국인들에 둘러싸여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거기를 지나가게 된 것은 랜슬롯 경이었습니다. 랜슬롯 경은 단 혼자서 이국인들을 툭탁하고 즉시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소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K경, 이 이국인들을 포로로 하여 그대의 공훈으로 할지어다. 뭘 소생의 싸움 시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말씀하시지 말기를. 이거야 진정 기사 중의 기사. 랜슬롯 경이야말로 이번 공적의 주인공이로소이다. 그리고 정중하게 귀부인들에게 절을 한다. 별것이 아니다. 여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과장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랜슬롯 경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여 사실은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유행이니까. 외관상 보기 좋은 점수 따기 방법이다. 한심스러운 것이다. 나는 우스워서 싱글거리며 몸종인 클라렌스를 뒤돌아보니 클라렌스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K경은 허풍꾼 중에서도 큰 허풍꾼이며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나도 저런 사람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흘끔흘끔 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검은 가운을 걸친 흰 머리에 은근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눈곱을 붙인 멍청한 눈으로 홀을 둘러보고 있었다. 기분이 나쁜 작자다. 저기 있는 죽음의 신 같은 영감쟁이는 누구지? 나는 클라렌스를 쿡 찔러서 물어보았다. 마법사인 멀린입니다. 허풍쟁이인 저놈은 지옥의 악마도 폭풍우도 천둥까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지요. 저렇게 싫은 놈은 또 없어요. 벼락이라도 맞고 뻗어버리면 좋겠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놈의 일에 대해서는 아서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일이 있었다. 그것에 의하면
멀린의 부침부터가 인간이 아니다. 완전한 악마도 아니지만 좋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놈으로서 공기 중에 살고 있는 꿈의 마귀의 아들인 모양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멀리는 어릴 때부터 보통 인간과는 달라서 자기의 모습을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었다. 벤드라몬이라는 왕의 시대부터 왕의 최고 상담력이 되어 마법의 힘으로 때때로 왕을 도왔던 모양이다. 그 후 유도왕의 시대가 되어도 멀리는 왕의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 멀리는 유도왕의 아들 아서왕도 섬기게 되어 첫째가는 상담력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 속의 실물을 직접 만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으나 멀린 놈은 보면 볼수록 싫은 놈이었다. 그래서 나는 기사들의 시시한 자랑거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어쩐지 K경이 나를 사로잡은 이야기를 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나를 믿기로 하여 멋대로 허풍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소생은 먼 야만국으로 갔었는데 그 길도 기억할 수 없으리만큼 멀었소이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 같은 기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K경은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또 야만국의 사람들은 마법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저 옷은 마법의 옷으로서 저것을 입고 있으면 칼날도 창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소생은 기도의 힘으로써 그 마력을 쫓고 3시간에 걸치는 격심한 싸움에서 13명의 야만인들을 죽였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고 천진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과연 아서왕 이야기의 기사는 강했을 것이다. 이러한 거짓을 진정으로 전했으니까. K경은 나에 대해 서서 굉장한 거인이라거나 하늘에 닿는 큰 사나이라거나 송곳니를 가지고 손톱이 긴 도깨비 등으로 불렀는데 어떤 누구도 실물인 나와 K경의 이야기를 비교해보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참으로 얼빠진 얼간이들의 모임이었다. 소생은 이 괴물을 한 마리만 붙잡아 거룩하신 왕과 존경하는 분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창도 칼도 쓰지 않고 쫓아다녔소이다. 그러자 이놈은 200큐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에 한 번 뛰어서 날아 올라갔나이다. 소생은 황소만한 큰 돌을 던져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놈을 끌고 왔나이다. 구경하시기를. 그 후에는 이놈을 살려두어도 쓸모가 없나이다. 그렇다면 21일의 정오에 사형에 처하는 것을 또 구경거리로 즐기시기를. 그러자 사람들은 마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사형 언도를 받고 실망한 마음과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들의 노름에 어이없어진 것이 마구 뒤섞여 기분이 나빠졌다. 첫째로 나의 옷은 마법의 옷 같은 것이 아니다. 놈이 뭐라고 말하든 15달러에 산 싸구려 옷인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옷을 벗겨 이놈을 알몸으로 하면 되는 거죠. 마법사 멀린이 기분 나쁜 소리로 말했다. 두뇌가 없는 바보들은 멀린의 엉터리 지혜에 감동하여
서로 달려들어 나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반항할 사이가 있기는커녕 30초도 안 되는 동안에 나는 알몸이 되어버렸다. 놈들은 양배추를 보는 것처럼 나를 감상했다. 왕비는 나를 자세히 바라보고 분부를 내렸다. 나는 이처럼 모양이 좋은 발을 본 것은 처음이어요. 이것이 내가 받은 단 한 가지 거칠의 인사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위험하게 짝이 없다고 단정된 나의 옷과 동떨어진 장소로 쫓기어갔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안 되는 밥 찌꺼기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볏짚 침대와 쉴 사이 없이 방문해 오는 쥐들 뿐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훌륭한 착상. 나는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무섭기도 했지만 이윽고 잠들고 말았다. 눈을 뜨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있었다. 어허, 참 싫은 꿈이었구나. 좀 있으면 목을 매달거나 물속에 던져지거나 화형을 받게 되기 직전에 눈이 떠졌으니까 말이야. 공장에 사이렌이 울리기까지 한잠 더 잘까? 그리고 나서 공장에 가서 꿈 이야기라도 해보자. 그리고 헤라클레스와 이야기를 매듭짓지 않고는. 그런데 어랍쇼. 들려온 것은 쇠사슬과 빗장의 거친 음악이라는 거다. 눈부신 빛이 스며들어와 나는 눈을 끔뻑이며 그때 알아차렸는데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제기랄 그 클라렌스다. 나는 놀라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왓? 네가 아직도 있었느냐? 꿈이여 사라져버려라. 썩 사라져버려라. 그러나 클라렌스 놈은 기쁜 듯이 싱글벙글거리면서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놀려대기 시작한다. 제기랄. 좋아, 꿈 같은 건 깨지 않아도 나는 허둥지둥 안 할 거다. 뭐 어떤 꿈이냐고 정해놓은 거지. 내가 아서왕의 궁정에 있다는 것 분명한 꿈이다. 하하, 그래. 그리고 당신이 내일 화형이 된다는 꿈이지. 호호흐흐. 나는 뜨거운 물에 데친 야채처럼 비참해졌다.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꿈이든 그렇지 않든 화형을 받게 되는데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있는 지혜를 다 짜내어 화형을 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클라렌스. 자네는 좋은 소년이야. 나의 단 하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편이다. 그렇잖아. 도와줘. 여기서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주게. 침착하셔요. 도망친다. 아니. 복도에는 무장한 파수병이 있어요. 그렇겠지. 그러나 몇 사람 정도냐?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20명은 있죠. 도망칠 희망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이 더 귀찮아요. 뭐냐 그 어렵다는 것은? 그건 그렇지. 말 못해요. 도저히 말할 수 없지. 이봐, 자네 왜 그러지? 거드름 피우지 말게. 아니, 왜 떨고 있지? 그것에는 이유가 있지만 나는 이야기해드리고는 싶지만. 자, 용기를 내어라. 사내가 아니냐?
말해줘. 너는 참 좋은 사내야. 클라렌스는 문에 살짝 다가가서 복도 쪽으로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 살짝 돌아와 나의 귀에 속삭였다. 멀린이 무서운 마법의 저주를 이 지하 감옥에 걸었습니다. 이제 그 주문을 깨뜨리고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 같은 크게 벗어난 생각을 가지는 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하느님 살려주셔요. 나는 짓거리고 말았어요. 나를 동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짓거린 것을 알면 나는 당장에 이 세상에서 끝장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래간만에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멀린이 마법을 썼다고? 사기꾼 멀린이. 허풍쟁이이고 비틀거리며 입이 엉킨 둔한 놈. 더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바보 같은, 시시한 백치 같은 전응한 멍청이의 정신 나간 미신 같은 건 똥이나 먹어봐라. 그렇고 말고 멀린 얼간이 같은 놈. 그런데 클라렌스는 내가 지겨레되는 말의 절반도 끝나기 전에 겁을 집어먹고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정신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모양이었다. 큰일이다. 당치도 않은 말을. 이제라도 이 벽이 무너져 우리들 위에 떨어져 옵니다. 빨리 그 말을 취소해줘요. 무슨 소리냐, 어리석게 쓰리. 나는 실망했는데 문득 좋은 일이 생각났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도 마음 깊이 미신이 강하다. 그렇다면 멀린 같은 설익은 마술사보다 훨씬 우수한 인종인 이 내가 어리석은 놈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간단하다. 명안이 있다. 일어서라 클라렌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의 눈을 봐라. 너는 내가 왜 멀린을 비웃었는지 아느냐? 아니요. 그러나 성모 마리아께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고 맹세해 주세요. 이봐. 자, 왜 비웃었는지를 말해줄게. 왜냐하면 이 나야말로 마법사인 것이다. 그대가. 소녀는 뒤로 물러서며 침을 삼켰다. 확실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틀림없다. 나 역시. 그러나 소년이 점점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굴에 확실히 나타났다. 바로 이 미치광이 병원에서는 허풍을 치면 칠수록 인기가 좋아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더 허풍을 치기로 했다. 나는 멀린을 700년 전부터 알고 있어. 그놈은 700년. 자, 들어라. 그놈은 13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그때마다 이름을 바꾸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스미스, 존스, 로빈슨, 잭슨, 피터즈, 허스킨즈, 멀린. 이와 같이 말이야. 나는 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멀린을 만났고 500년 전에 인도에서 만났어. 그놈은 어디서나 실없는 소리를 짓거린다. 그놈에게는 진절머리가 난다. 그놈은 마법사로서는 풋내기야. 시시해. 캐캐 묵은 요술을 조금 알고 있을 뿐이야. 놈에게는 시골 흥행이 제격이야. 하룻밤만에 흥행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자기 신분은 알아야지. 대가가 되려고 하다니. 천만에. 진짜 마법사 앞에서는 까불지 말고 얌전하게 있으란 말이야. 나는 클라렌스의 모습을 보았다. 눈은 휘둥그렇게 뜨고 콧구멍은 커졌다 작아졌다 벌렁거리고 심장의 펌프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이건 잘 돼갈 것 같다. 알았지?
클라렌스, 나는 너와 친한 사이가 되어주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친구가 되어라. 그리고 아서에게 내가 마법사, 그것도 대마왕의 하이유 메카메크라는 것을 전해줘. 만약에 K경이 하라는 대로 하여 나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면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재난을 일으킬 작정이라고 말이야. 조금은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왕에게 잘 말해주게. 소녀는 가엾게도 아주 겁이 나서 말도 못한다. 이윽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양으로 나의 편이 되어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그 대신 친한 사이가 되어 절대로 저주는 하지 말아달라고 되풀이하여 부탁하였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병자처럼 벽을 잡고 겨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얼마 안 되어 곧 알아차렸다. 이가 뜻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대마왕이라면 이러한 지하 감옥을 빠져나가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 나 자신이 왕에게로 이야기하러 가면 좋지 않은가. 하필 클라렌스에게 부탁하지 말고 말이야. 곧 탈로가 날 허풍을 쳤구나. 나는 1시간 동안이나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잠깐만. 여기 살고 있는 동물들은 전혀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도 간단히 믿어버리지 않는가. 그 K경의 어리석은 이야기도 천진하게 믿을 정도로 얼빠져 있는 걸. 그리하여 나는 겨우 안심하였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생각났다. 한 가지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고생은 실제로 잇따라오는 것이다. 놈들이 만약 마법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마법은 누구나가 보고 싶어 한다. 이러할 때 한번 요술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다. 됐다.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다. 실은 일식에 대한 일을 생각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찰나에 운 좋게 생각난 것이다. 일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콜럼버스며 코르티스며 그 외 누군가가 어쨌든 그러한 작자들은 일식을 이용하여 토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면했다고 한다. 나도 그 수법을 이용하자. 콜럼버스가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1000년 가까이 사이가 있으니까 결코 남의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다. 이윽고 클라렌스가 힘없이 돌아왔다. 나는 왕에게 급히 가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왕은 몹시 놀라며 곧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좋은 방에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멀린이 왔습니다. 멀린은 당신은 미치광이이며 말로 위협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증거로 재난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왕께 대들어 끝내 일이 틀리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대마왕답게 천천히 일어서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갇힌 지 어느 정도 지났지? 당신은 어제 저녁에 여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잘 잤구나. 아침 9시라.
그럼 오늘은 20일이구나. 그렇습니다. 20일입니다. 그래, 나는 내일 화형을 받게 되는 거지. 소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건 몇 시에 하지? 정오입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한 가지 좋은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순간 기분 나쁜 고요가 주위에 감돌았다. 나는 선체로 오그라들고 있는 소녀를 1분가량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와 같이 거드름을 피우며 겁내고 있는 소년 앞에 우뚝 서서 매우 엄숙하고 느리게, 그리고 아주 영국조의 굵은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다. 가서 왕에게 전해라. 내일 나를 화형에 처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 것이다. 태양은 사라지고 영원히 비치지 않고 지상의 모든 것은 열과 빛을 빼앗겨 죽어버릴 것이다. 나는 점점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나의 연극이 훌륭했기 때문에 클라렌스는 놀라버렸다. 나는 클라렌스를 안아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감옥으로 되돌아왔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일식. 아주 조용한 어둠 속에 있게 되자 이건 참으로 야단났다 하는 실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심장을 찔러 꿰뚫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다. 그런데 인간의 구조는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무서움에 맥이 빠져 기력을 어느 만큼 잃게 되면 제기랄 하고 기운이 또 나오는 법이다. 치는 상대가 있으면 해보려고 분발하게 된다. 나도 그러했다. 일식이 잘 되어가면 목숨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나는 이 나라의 제일 높은 인물로 올라설 것이다. 그러나 잠깐만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놈들은 미신이 깊은 작자들이다. 어쩌면 화해를 청해 올지도 모른다. 조건에 따라서는 받아들여도 좋다. 그러나 조건이 나쁘면 들어줄 것이 뭐냐. 튕겨 한번 골탕을 먹이자. 나는 대마법사답게 엄숙한 모양을 하고 내일은 바보 같은 놈들의 간을 뒤집어 엎는 재주를 실현해 보겠다 하고 마음이 들떠서 침착할 수가 없었다.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 내일 같은 좋은 날 모두 오케이다. 플레이 솜씨를 보라 하는 시기였다. 갑자기 지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무장한 병사 몇 명이 나타났다. 화영이다. 나오너라. 화영. 나는 맥이 쑥 빠져서 위험하게도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 단단한 덩어리가 목에 걸려 숨도 쉴 수 없다. 나는 겨우 소리를 짜냈다. 그건 잘못이다. 내일일 텐데. 명령이 바뀌어 하루 앞당기게 됐다. 어서 나와라.
나는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병사는 나를 부축하여 복도에 끌어냈다. 지하의 통로를 끌려가자 갑자기 눈부신 햇빛이 스며들고 거기서 곧 궁정의 가운데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에 한 걸음 들어섰을 때 맨 처음 눈에 비친 것은 중앙에 서 있는 화형룡의 기둥이었다. 그 앞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옆에 한 사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당의 사방에는 층층대가 마련되고 구경꾼이 축제일처럼 화려한 차림을 하고 모여 있었다. 유명한 기사와 귀족들은 물론 아서왕과 왕비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 클라렌스가 살짝 다가와서 잠옷 만족스러운 듯이 속삭였다. 마법의 힘을 나타내는 것은 빠른 편이 좋다고 생각하여 내가 형을 오늘 하도록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당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법으로 철저하게 위협해 주셔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며 뿐만 아니라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짜를 앞당기는데 고생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마왕은 마력을 내일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화형을 오늘 중에 해치우시오 하고. 어떻습니까? 왕이나 멀린을 잘 속였지요. 나는 당신을 위한다고 생각하여 열심입니다. 이봐요. 이 일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태양은 조금만 어둡게 하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만점입니다. 놈들은 틀림없이 간이 콩알만해질 겁니다. 당신에게 절하며 살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님을 깨뜨리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과 가장 친한 사이입니다. 나는 희망을 잃고 허망한 마음으로 클라렌스의 속삭임을 들었다. 사람 좋은 클라렌스. 이게 무슨 짓이냐. 너의 친절이 오히려 나를 죽게 하는구나. 병사는 나를 마당의 한가운데에 끌고 나가 화형룡의 기둥에 매놓았다. 장작이 내 무릎의 높이까지 쌓였다. 구경꾼들은 몸도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고요다. 나는 눈이라도 가리운다면 1000명의 구경꾼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홀로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한 사형수가 활활 타는 횃불을 가지고 와 나의 앞에서 몸을 구부렸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침을 삼키며 눈을 접시처럼 하여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사제는 두 손을 들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라틴말로 경문을 외기 시작하였다. 나는 눈을 감고 각오를 했다.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눈을 떠보니 사제는 위험을 부린 채 서 있었다. 구경꾼 4000명도 멍하니 하늘을 우러러 서 있지 않는가. 무슨 일일까 하고 나도 하늘을 보았다. 그러자 이건 또 일식이다. 일식이 시작되고 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태양의 표면에 검은 태가 점차로 넓어간다. 나의 심장은 굉장히 큰 소리로 울리었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눈은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자,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나는 엄숙한 몸짓으로 두 팔을 태양을 향해 쳐들었다. 일생일대의 당당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당황해했다. 그때 외침 소리가 들렸다. 빨리 불을 붙여라 하고 멀린이 외친 것이다. 그러나 붙여서는 안 된다 하고 곧 아서왕이 힘찬 소리로 중지시켰다. 멀린은 자리에서 튀어나왔다. 자기 자신이 불을 붙일 작정인 것이다. 나는 힘껏 위엄있게 외쳤다. 움직이지 말아라. 반항하는 자는 비록 국왕일지라도 즉시로 번개로 태워 죽이겠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지키고 어깨를 움츠렸다. 멀린조차도 굴 속에 들어가는 쥐처럼 살금살금 돌아갔다. 나는 마음을 놓았다. 잘 됐구나. 아서왕의 소리가 울리었다. 제발 자비로서 재난을 중지해 주소서. 귀하신 분이여, 무엇이든지 바라시는 대로 할 터이니까 나라의 절반을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들로부터 태양을 빼앗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왕을 따라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아우성을 치기도 하며 나에게 절을 하기 시작한다. 나 역시 이같이 기막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지해도 좋지만 유감스럽게도 일식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럴싸하게 시간을 끌기로 한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보겠다. 아서왕이 물었다. 얼마 동안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은 지극히 어두워갑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동안이나 생각을. 나 역시 일식이 어느 정도 오래 계속될지는 모르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일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6세기의 일식이라면 내일 21일에 있을 예정이다. 나는 옆에 있는 사자의 소매를 슬그머니 당겼다. 신부님, 오늘은 며칠이죠? 21일이옵니다. 뭐, 틀림이 없겠지. 확실히 말해줘. 틀림이 없습니다. 사제는 정중하게 대답했으나 나는 전신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오싹했다. 클라렌스, 바보 같은 놈. 나에게 잘못하여 하루를 틀리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소홀하기 짝이 없다. 나는 클라렌스가 오늘이 20일이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마법은 내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이 21일이라면 별일이 없다. 이 일식은 진짜인 것이다. 지금은 6세기로서 여기가
아서왕 궁정이라는 것도 진짜다. 좋아. 그렇다면 이쪽도 배짱을 가지자. 이 일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무서움도 그와 같이 깊어갔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생각할 것은 생각했는데 국왕폐하여, 지금 나는 벌주기 위하여 세상을 캄캄하게 하고 있소. 그러나 태양을 없애거나 없애지 않거나 하는 국왕의 생각이 달렸소. 나는 토지 같은 건 필요 없소. 국왕은 이때까지대로 나라를 다스리시오. 그러나 나를 지금부터 나라의 최고 대신으로 하고 나의 지혜를 빌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의 지혜의 덕분으로 나라의 수입이 많아지면 그 1%만 나에게 지불하시오. 나는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도 더 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소. 그것이 좋다면 태양을 이 세상에 되찾아 주겠소. 사람들은 와 하고 기쁜 소리를 질렀다. 그 중에서 아서왕의 분명한 말이 울려 퍼졌다. 밧줄을 끊어들여라. 국민이여, 신분이 높거나 낮은 자나 돈을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이분을 존경해야 한다. 이분은 이제부터 왕의 오른팔이 되어 힘을 나타내는 최고의 대신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정중히 말했다. 제발 이 다가오는 어둠을 없이 하고 빛과 기쁨을 이 지상에 되돌려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당신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식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좀 더 시간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곧 이렇게 대답했다. 또 불평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라의 중신인 나를 벗겨놓은 채로 있게 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소. 왕의 수치도 될 것입니다. 나의 옷을 돌려주시오. 그 옷은 그대에게 적당하지 못합니다. 여봐라, 왕족이 입는 상등품을 곧 가져와라. 왕은 즉시 신하에게 지시를 했다. 내가 6세기 풍의 이상한 모양의 옷을 고생하며 입고 있는 동안에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새까만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떨었다. 일식은 지금이 절정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바른 손을 높이 쳐들고 엄숙하게 말했다. 마법이여 풀리어라. 조용히 사라져라. 암흑의 세계는 묘지처럼 조용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윽고 잿빛의 가느다란 태가 태양의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그리고 세상은 점차로 본래의 밝음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쁨의 환성을 울리면서 큰 파도처럼 내 옆으로 밀려왔다. 나는 감사를 받고 높임을 받고 아무튼 굉장했다. 물론 클라렌스가 맨 먼저 뛰어왔다. 이 소녀는 덜렁거리기는 해도 귀여운 놈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멀린의 탑의 마술. 나는 이제는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물이 되었다. 국왕 다음 가는 힘을 가진 대신이다. 그러므로 서비스도 만점이었다. 보스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스경이라고 부르도록 했다. 국무 대신 보스경은 금으로 자수를 놓은 비단과 비로디의 옷을 입고 궁정에서 왕의 방과 똑같은 방에서 살게 되었다. 옷은 보기에는 매우 좋으나 입는 기분은 전혀 좋지 않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몸이 옷에 맞게 될 것이다. 집도 다만 넓을 뿐이며 일일이 조각한 큰 의자 역시 보기에는 좋으나 앉는 기분이 나쁘기로는 말도 할 수 없다. 게다가 얼마나 불편한지 비누도 성냥도 없다. 거울도 없다. 사람을 부르는데도 초인종이 없다. 하인은 많았으나 모두 옆방에 황송해하며 있기 때문에 용무가 있을 때마다 부르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가스등도 촛불도 없다. 하숙집에서 볼 수 있는 접시에 싸구려 버터 같은 기름을 담은 것을 방 안의 벽에 많이 걸어놓고 그것에 누더기를 넣어 불을 붙이면 그것이 조명이 되는 것이다. 밤의 외출에는 횃불을 든 5, 6명의 하인이 뒤를 따른다. 책도 종이도 펜도 잉크도 없다. 놈들이 창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는 유리 한 장 끼어 있지 않다. 유리란 놈은 시시한 것이지만 정작 없으면 참으로 귀중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설탕도 차도 커피도 담배도 없는 것이었다. 마치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와 별로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머리와 손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을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장기였다. 그리고 몹시 혼난 것은 전국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다고 큰 소동을 벌인 것이었다. 어쨌든 대마왕의 괴인이므로 멀리서 여행을 해서라도 한번 구경해 둘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었다. 나는 하루에 10번도 더 나를 경배하려고 한 작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 한동안은 그래도 전혀 나쁜 기분은 아니었으나 그러는 동안 몹시 귀찮게 되었다. 그러기는 해도 내가 알지 못할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아무도 청하지 않는 일이었다. 클라렌스에게 물어보았더니 글자라는 것은 거의 모두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굉장한 인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멀리는 심사가 삐뚤어져서 전혀 밝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 나에게 장기를 빼앗기어 원통하기도 하고 질투심이 나기도 하여 얼굴빛까지 나빠졌던 것이다. 그것은 멀린의 마음대로이지만 나에게는 좀 귀찮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를 존경하는 국민들이
완전히 나의 마법의 펜이 되어 더 무엇인가 마법을 보여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멀리서 일부러 나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자꾸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고향으로 가기 전에 조금만 마법을 보여주시면 고향에 대한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량한 사람들의 소원을 어찌 저버릴 수 있으랴. 월식이라면 앞으로 2년이면 온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너무 늦다. 월식을 앞당겨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내도 좋다고 생각했다. 쓸모도 없을 때 시간을 허비한 나머지 어정어정 온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천만이다. 그리고 클라렌스의 말에 의하면 멀린이 나를 굉장한 허풍쟁이의 가짜 마법사이며 그 증거로서는 그놈은 그 후 한 번도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는가 하고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어떻게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병사에게 명령하여 멀린을 체포하고 내가 그 전에 들어가 있던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그리고 나팔과 전령을 시켜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한두 주일이 되면 일의 여과를 보아 멀린의 석탑을 하늘의 불에 의해 산산조각을 내어 보여주겠다. 그때에는 멀린의 나에 대한 욕을 기뻐한 사람은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기적은 이것으로 당분간 보여주지 않겠다. 진짜 마법사는 그같이 자꾸만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불평을 하는 자는 마법으로 말을 만들어 혹사하겠다. 나는 충실한 부하 클라렌스에게 잘 설명하여 마법을 준비시켰다. 이번 기적은 좀 준비가 필요한데 네가 무심코 사람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즉시 죽고 만다 하고 공갈을 쳤기 때문에 클라렌스가 짓거릴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재료상이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머리만을 믿고 겨우 마법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다. 폭약, 피레침, 전선 등을. 멀린의 탑이라는 것은 400년 전에 돌로 만든 탑이었다.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나 의외로 무너지기 쉽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19세기에 살아있었을 때 이 탑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멀린이 마법을 써서 큰 돌을 모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탑은 궁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황폐한 언덕에 솟아 있었다. 우리들은 밤중에 탑에 몰래 들어가서 폭약을 탑의 아래 12개소에 5m 정도의 깊이로 파묻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선과 피레침을 붙여놓았다. 그 후 나는 날씨만을 주의하고 있었다. 이 2주일 동안은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마침 14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전령을 돌아다니게 하여 탑 가까이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제 날씨가 나빠질 때다. 나빠지면 우레와 비가 쏟아진다. 이 하루 이틀 동안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전령에게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기적을 연출하여 보이겠다. 기적을 행할 때에는 그 예고로서 성에다가 낮이면 붉은 깃발, 밤이면 횃불로써 신호를 한다 하고 말하게 했다. 꽤 빈번하게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선은 예정대로다. 그러나 예정이 어긋나서 하루 이틀 연기되어도 문제는 없다. 또 나라의 일이 바쁘니까 기다리게 하면 그걸로 끝난다. 나라 안은 들끓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하여 먼 데서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성 주위는 사람들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윽고 해가 질 무렵 습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구름이 두껍게 끼기 시작했다. 좋아, 횃불을 올려라. 성의 탑에 기적을 행하는 신호로서 횃불을 올리자 나는 성의 탑에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다. 거기에는 이미 아서왕을 비롯하여 궁정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물어 가는 어스름 속의 서쪽 하늘에 솟아있는 멀린의 탑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부하에게 명령하여 멀린을 치하 감옥에서 데려내오게 했다. 멀린은 겸손하고 정중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멀린, 자네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나를 살아있는 채로 화형에 처하려고 했다. 또 요즘에는 돌아다니며 나의 욕을 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길을 불러 너의 탑을 부셔 보이겠다. 네가 마법사라면 마술의 힘으로 나의 마법을 막아보는 게 어때?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니 될 말인가? 곧 그대의 마법을 깨뜨려 보여주겠노라. 멀리는 지붕의 돌에 손가락으로 몇 개나 둥근 원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줌의 가루를 불태웠다. 이상한 연기가 하늘에 올라갔다. 기분 나쁜 놈이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멀리는 입속말로 중얼중얼 주문을 외면서 두 손으로 공기를 잡는 모양을 하고 그리고 뱀처럼 몸을 꿈틀거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허공에 손발을 내저으며 처음에는 천천히 했으나 점차로 미친 것처럼 심하게 흔들고 나중에는 돌아가는 풍차처럼 두 손을 마구 흔들어댔다. 그동안에도 바람은 점점 세게 불어대었다. 횃불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두움을 벽에서 춤추게 했다. 주위가 어두워졌다. 갑자기 큰 빗방울이 쏴 하고 퍼부어졌다. 어둠을 째고 번개가 번쩍였다. 자, 드디어 나의 차례다. 때는 다가왔다. 피레침은 전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다. 멀린, 이제는 충분히 주문을 걸었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네의 마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지. 이제부터는 나의 차례다. 하고 말하고 나서 나는 3번 허공에 손을 올리었다. 그 순간 천지가 흔들리는 심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분화와도 같은 불길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밤의 어둠은 대낮과 같이 밝아지고 멀린의 낡은 탑이 공중에서 갈라져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드러나게 했다.
마치 이 세상의 지옥 같았다. 불은 또 갑자기 겁낸 사람들의 얼굴도 비치었다. 효과는 적중. 다음 날 아침 궁정 앞의 광장에는 마법의 효과에 겁을 먹고 거미 새끼가 흩어진 것처럼 도망친 수천의 구경꾼들의 수레바퀴 자리가 나 있을 뿐 강아지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아마 내가 다시 한번 기적을 해보인다고 해도 이제는 겁을 먹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멀린의 인기는 뚝 떨어졌다. 아서왕은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멀린에게 급료도 주지 않을 뿐더러 멀리 쫓아버리자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말리고 멀린의 낡은 탑을 부셔버린 대신 나라에서 새로운 탑을 만들어 줍시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멀린에게는 하숙집을 하면 어떨까 하고 살아가는 지혜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코가 납작해지고 싸구려 마법사가 되어버린 멀리는 외면을 하며 볼이 부어가지고 감사해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창피를 당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관습. 멀린의 탑의 마법 이후 나의 평판은 대단한 것이었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아서왕의 궁정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재미있는 꿈을 꿨구나 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공장의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지만 좀처럼 그 같은 소리는 울려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6세기의 아서왕의 궁정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정신병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며, 그리고 나는 점차로 이쪽이 썩 살기 좋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쪽인가 하면 19세기와 교환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라는 기묘한 곳이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수의 사제뿐이며 그 외에는 온순한 가축 같은 바보들 뿐이다. 거기에 나 같은 지식도 머리도 좋은 우수한 인간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단 나와 같은 위인도 19세기에는 보통 공장장이다. 코네티컷의 번화한 거리에 그물을 치고 있으면 매일 나보다 우수한 인간을 100명은 걷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6세기의 세상이므로 나도 국왕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어찌하면 국왕 이상의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와 왕의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우쭐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여기는 이상한 나라였다. 국민은 토끼처럼 온순했다. 교회나 왕이나 귀족에게 자기를 낮추어 정성을 바치고 있는 모양은 보기만 해도 가엾을 정도였다. 이러한 나라는 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국민은 교회와 왕과 귀족에게 엎드려 굽실거리기 위해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이었다.
국민은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두 가지 구별이 있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이름만은 좋으나 해방된 노예이며 노예와 비슷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문어처럼 물렁물렁 뼈가 없이 젖어들어 이제는 이상하다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교회가 전 세계에 그처럼 우쭐하게 되기까지는 인간은 아직 인간다웠다. 그런데 교회가 제멋대로 날뛰어 인간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좋은 행동이라고 가르쳐 굽실거리는 것을 강요했다. 왼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오른쪽 뺨을 돌려치게 하라고 교회는 가르쳤다. 괴로움을 참고 따르는 것은 좋은 행동이라고 가르쳤다. 탄압하는 자에게는 반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계급을 만들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교회가 흘려내보낸 독은 현재에도 아직 그리스도 교도의 혈관 속에서 재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아직도 영국 국민 중 우수한 사람들까지도 바보 같은 놈이 왕족이라든지 왕이라는 지위를 숭배하는 썩은 부모로부터 자식이 이어받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라의 괴물 같은 헌법은 이러한 지위를 국민에게 넘겨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영국인은 이 이상한 결정을 만족할 뿐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그러한 처지에 태어나 그와 같이 키워지면 어떤 어리석은 습관에도 참을 수 있게 되는 모양이다. 이야기를 아서왕의 궁정으로 돌이키겠다. 나는 부모로부터 아들에게 인계된 좋지도 않은 지위 같은 것은 가지고 싶지 않다. 내가 탐내는 것은 국민이 진심으로 존경해주는 일이다.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아홉 번째 이야기. 김하전. 카멜롯 성에서는 기마시압이라는 것이 성행했다. 이 시합은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 출석하여 구경을 한다. 그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일에 모르는 재서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치가로서 어떻게 출세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사들 중 랜슬롯 경 등은 매번 나도 참가하라고 권했으나 나는 별로 급할 것도 없으니 차차 보자고 대답해 주었다. 경기는 대체로 매주 한 번 있었다. 500명 정도의 기사가 출전했는데 기사들은 전국에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의가 귀부인인 채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노래와 도박과 춤과 술로써 힘껏 제멋대로 행동하고 시합이 시작되면 기사는 창을 들고 말 위에서 서로 야, 야 하고 소리친다. 그리고 상대방의 빈틈을 타서
말에서 떨어뜨린다. 거꾸로 떨어지는 것을 등을 향하여 꼬챙이로 푹 찌른다. 관람석에 앉아있는 귀부인들은 기절하기는커녕 열심히 박수를 치고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몸을 내민다. 그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귀부인이 있으면 지고만 기사를 좋아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한 여자에게는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없이 희롱하는 이야기가 꼭 퍼진다. 그것이 또 그 여자의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있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가리스경이라는 기사를 좋아하고 있었다. 가리스경은 아서왕의 조카로서 원탁 기사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가리스경 그대는 하고 말해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여 가리 어때? 하고 친하게 부르는 사이였다. 시합날 나는 대신석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오늘은 가리스경이 시합에 출전하게 되어 있었다. 상대는 디네단경이라는 바보였다. 디네단경은 자기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나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고서는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기분이 나빠질 때까지 짓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이 디네단경은 아까까지 나를 붙잡고 너무 들어서 실증이 나는 농담을 10,000번도 더 되풀이하여 나를 지치게 한 후 갑옷을 쨍쨍 쾅쾅 하고 철물점의 도구 상자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내 곁에서 떠났다. 이윽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디네단경은 내가 좋아하는 가리스경의 창에 몹시 당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놈을 해치워라 하고 외치고 말았다. 그런데 시합장에서는 또 한 조가 따로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의 사구라마 경이라는 기사가 가리스경과 부딪히고 말았다. 쿵! 사구라마 경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자, 사구라마 경은 잔뜩 화가 났고 내가 외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마법에 의해 말에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돌대가리로서는 다시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한다. 사구라마 경은 말에서 떨어진 상처가 나온 후에 나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었다. 결투 신청이었다. 결투 시기는 4년 후로 되어 있었다. 나는 쓸데없는 변명이나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깨끗이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사구라마 경은 그 4년 동안 무술 수업을 하러 떠나기로 했다. 무술 수업은 그때 하나의 유행이었으며 보통 성배찾기라고 불리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에 사용한 잔에 아라마테아의 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예수의 피를 받았다고 한다. 그 잔이 영국의 어디에 있다는 전설에 의해 잔을 찾으러 나서는 기사는 추올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잔을 찾아낸 사람은 없고 단지 멍청하게 여행을 계속할 뿐이다. 성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찾는 사람도 발견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며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에게 사구라마 경이 무술 수업에 나갔기 때문에 귀하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을 거요
하고 모두 권했다. 진심으로 친절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데에는 나도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